시청자 중에 한 분이 HSD 엔진, 그리고 STX 엔진, 또 STX 중공업 무려 세 군데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분석을 한 내용을 먼저 HSD 엔진부터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HSD는 선박용 엔진, 육상용 발전 엔진 및 원자력 비상 발전기 등의 생산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전년도보다 상승을 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현재 204%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 이상 주주를 보면은 인하전공 주식회사가 33.45% 지분을 매입하면서 최대 주주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5%는 안 되지만 5%에 근접하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인하전공의 또 최대 주주는 이인씨라는 분인데요. 50.81%의 지분을 인하전공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SD 엔진의 2021년 그 임원 명단에 이인씨가 부회장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상근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영렬 씨라는 분이 현재 그 CEO 대표인데요. 전 대우조선해양 사업총괄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나이로 보면은 저보다 약간 좀 어리고요. 이 인하전공 대표이사는 뭐 엄청 젊은 나이네요. 네. 나이 어린 주인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 고영렬 그 사장이 아마 그 퇴임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인하전공이 이 규모적으로는 HSD 엔진보다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인수한 폭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2022년에 우리가 주목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매출액이 2020년도에 비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27.8% 감소했습니다. 매출 재료비는 덜 감소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매출 재료비 단가가 상승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스루풋은 46.3%나 감소했습니다. 스루풋율은 7.7% 하락입니다. 큰 폭입니다. 이 정도면은 매우. 이게 안 좋은 신호로 다가옵니다. 위기 신호죠. 크리시스한 얘기입니다. 운영 비용은 18.6%를 줄이긴 했습니다만 TOE 생산성은 0.76으로서 전년도 1.15에 비해서는 무려 0.39, 그러니까 39%의 생산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경영 실적이 나왔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영업손실로서 427억의 영업손실이 났는데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는 46억 원이 더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자산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요. 제가 그걸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번 HSD 엔진에는 계약자산은 그 크기가 작아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판단돼서 그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정계약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마 본다 그러면 수주잔고로 저희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주잔고가 167억 원은 증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제공품이 증가한 거겠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MC와 OE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분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2.3%가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18.6%를 감소시켰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 제일 먼저 제가 꼽는 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급여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건설 현장 같은 데서는 노무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만은 조금 더 그 인본주의적인 표현으로 인건비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5%가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는 뭐 40명 감소한 거로 나오는데요. 평균 연봉도 1,000만 원 가량이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율이 12.1%나 됩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또 올려줬다가 또 원상복귀까지는 아니지만 크게 또 떨어뜨렸습니다. 2차 비용으로 나타나는 게 기술 사용료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이제 그 매출액이 주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32.2%나 감소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요. WCAI는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194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비성분에서는 이게 마이너스로 표현돼야 맞습니다. 그 갭이 66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BWCAI의 증감액을 차감해 주면은 더 차이가 심해진다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19년도는 일치합니다. 일치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재고자산의 변동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도에 와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가공비 자산의 변동 범위를 합리적으로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무엇인지를 내용은 알기 어렵습니다만 이 수치대로 본다면 이 총 제조비용 차이만큼 매출원가를 줄여서 영업손실이 적게 나오도록 조정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흑자가 났었는데 이때도 뭔가 조정 작업을 벌였고 매출 실적이 좋으니 그때 인하전공을 그 사모펀드에서 이제 팔아먹으면서 인하전공이 선택이 됐겠죠. 근데 이게 인수해 놓고 보니까 형편없이 2021년도 실적은 추락을 한 현실이 나타납니다. 네,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해서도 역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는 잘해오다가 회사를 사고 팔고 하는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뭔가 불투명하게 그 회계 처리가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금이 안 맞으면요. 다른 거하고 다른 그 데이터들이 신뢰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2019년에 적자에서 2020년 흑자 결산을 했는데 이런 것과 뭔가 인과관계를 추정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를 보면은요, 그 재고 회전율의 하락과 TOE 생산성의 하락으로 동일 방향이면은 회계가 투명하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 가정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가, 판매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가, 두 가지의 그 충분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
해야만이 이 투명 과정이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이 1.15에서 0.76으로 크게 떨어졌고요. 어, 매출 채권 회전율 수금 속도도 이게 2020년도가 거꾸로 비정상이겠죠. 어, 채권 잔액이 그렇게 없었다 하는 얘기니까요. 오히려 2019년도에 비해서는 좋아졌는데 2020년이 너무 좋았다는 것도 비정상적인 거로 판단이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게 뭔가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좀 부족하든지 예, 수금이 잘 안 돼서 아니 2019년도보다는 잘 된 거고 그래서 이거는 현금 재무지표에서 왜 현금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74.3%나 급등한 거로 그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 가격은 국내 가격은 29%가 내려갔는데 수출 가격은 또 45.7%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매출액의 비중도 내수 매출 얼마, 그 다음에 수출 매출 얼마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해줘야 그러면은 이 생산성 그 하락하는데 충분히 그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 판매의 이 수출과 내수의 그 구분되는 그런 거는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엔진을 만드는데 철판만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기계 부품들이 조립을 해가지고 엔진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철판 가격만 올랐다고 해서 이 투명 과정이 지금 다 패스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투명 과정은 이 검증이 쉽지가 않다. 확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그 자본적 지출은 37억 투자가 됐습니다. 중소기업 및 관계기업은 뭐 크기는 크게 많지는 않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91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도 크게 줄었습니다. 현금 수익률로는 5.4%가 하락했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에 들어가야 됩니다. 채권자한테 280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50%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50%면은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그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53%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가지고 조금 479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을 내렸는데 인하전공이 인수해가지고 돌리자마자 다시 부채를 또 추가 차입하는 꼴이 됐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요게 이제 뭔지 기억 안 납니다만은 그 전환사채가 자본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들어온 돈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675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0.4%로 전년도보다도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외상 매입, 그러니까 매입 채무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것을 변호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납품협력업체한테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대금 지급 속도를 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로 봐서는요. 그리고 결성금률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15%에서 27.3%로. 그리고 누적자본 성장률은 납입자본 기준으로요. 0.92에서 0.82로 자본이 잠식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회사가
올해 말고 2021년에 요게 이제 어떻게 밀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455억 원의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그 돈을 벌 때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본업에 충실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이 부동산의 투자인지 투기인지 450억이나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 와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석은 알지 못하기에 못하는 분야도 있다. 제 수준에. 그리고 분석을 한 연후에 그 해석하는 것은 분석자의 지식과 경험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스루풋 손익 분석 노하우를 전수받으신 분이 저한테 몇 분 있는데 자진해서 이번에 스킬 업그레이드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분석을 해봤는데 해석을 잘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 산식만 알려준다고 해서 뭐 다 아는 건 아니다. 이런 뜻으로 겸손하게 해서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서 그 복습도 하고 또 학습도 하고 또 그래서 또 우위도 다지고 저의 그 전승자가 돼서 좀 활동해 주길 바란다. 뭐 대기업 직원이신데요. 분석을 위한 조사 데이터는 경제성과 효과성을 위해서 사업보고서 공시만으로 국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업체 심사를 품질 경영 심사하고 환경 경영 심사를 여러 군데 많이를 다녀봤기 때문에 질문도 던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 경험도 하고 또 돌아가는 이 현물을 보면서 그렇게 보는 거하고 수치료만 보는 거하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이해해 주십사는 의미에서 마지막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